비바람이 조선 팔도를 휩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명종 15년 을사사화와 정미사화의 칼날이 지나간 뒤에도 조정에는 여전히 피 냄새가 가시지 않았지요. 외척 윤원형 일파가 권세를 틀어쥐고 있었고 뜻있는 선비들은 벼슬기를 접거나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세상이었지요. 그해 늦가을 경상도 상주로 향하는 관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해는 벌써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어 가고 있었지요. 그 길목에 허름한 주막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낡은 깃발이 바람에 벌럭이고 처마 밑에 매달린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지요. 날이 저물자 길손들이 하나둘 주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룻밤 묵어갈 요량으로, 누군가는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또 누군가는 차가운 바람을 피하려고 그곳을 찾았지요. 그러나 그날 밤 그 주막에서 일어날 일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명이란 언제나 그렇듯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길손들 틈에 한 선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윤, 나이는 27이었지요. 한양 명문 서씨 가문의 적손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던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행색은 명문가 도령이라 부르기 민망할 지경이었지요. 가슴대가 다 빛을 잃었고 도포 자락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부친은 을사사화 때 살인파로 몰려 하루아침에 벼슬을 잃었습니다. 가세는 기울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요. 그래도 서윤은 이를 악물고 글을 읽었습니다.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리라 그 일념 하나로 버텼지요. 그리고 마침내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외척 윤원형 일파의 눈밖에 난 서윤에게 벼슬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모함까지 받아 한양에서 쫓겨나듯 밀려났지요. 꿈에 그리던 장원급제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주막 구석 자리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수려한 이목구비의 서글픈 눈매, 창백한 안색이 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서윤은 상주의 외가에 몸을 의탁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낙향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요. 패배였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패배였지요. 주막 안은 이미 여러 길손으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화롯불 앞에 둘러앉은 보부상 서넛이었지요. 영남 장시로 가는 길이라며 각 고을의 물정을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양으로 과거 보러 올라가는 젊은 유생 둘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지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모든 것이 풀릴 줄 아는 그런 순진한 얼굴들 말이지요. 서윤은 씁쓸한 마음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구석에는 늙은 약장수가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주모는 부엌과 마루를 바삐 오가며 손님들 시중을 들고 있었지요. 40줄의 과부라 했습니다. 입은 거칠었지만 손님들에게 밥을 퍼줄 때는 후하게 퍼주는 것이 마음씨가 나쁘지 않아 보였지요. 서윤은 구석 자리를 잡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였지요. 맞은편 구석에 홀로 앉은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은요. 남정네 행색이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에 집신을 신고 삿갓을 깊이 눌러 쓰고 있었지요. 그러나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체구가 작았고 어깨선이 가늘었지요.
무엇보다 밥상 앞에서도 얼굴을 들지 않는 것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서유는 무심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남의 사정에 관심 가질 처지가 아니었지요. 자신의 앞날도 막막한 판에 누가 남정네 행색을 했든 말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서유는 주모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청하고 혼자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술내와 사람 냄새로 후텁지근해졌지요.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그 굴빛에 사람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보부상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졌지요. 올해 경상도 흉년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라도 쪽에서는 도적대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한 보부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난달 추풍령 고갯길에서 장사치 셋이 도적에게 목숨을 잃었다고요. 주막 안 공기가 잠시 싸늘해졌습니다. 시골 유생들은 또 다른 이야기로 수군거렸지요. 이번 과거의 시관이 누구인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누구 집안 도령이 장원을 노린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입안이 썼지요. 3년 전 자신도 저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장원급제만 하면 세상이 내 것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술잔을 비우고 또 채웠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머릿속이 멍해졌지요. 그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서유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주인을 찾았지요. 삿갓의 사내였습니다. 아니, 사내가 아니었지요. 삿갓 아래로 드러난 눈매가 너무도 고왔습니다. 분명 여인이었지요. 그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그 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요. 한양의 권세가들, 글 잘한다는 선비들, 온갖 부류의 인간 군상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은 처음이었지요.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깊이 슬픈 눈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지요. 서유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지요. 술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분명 술 때문일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주막문이 거칠게 열렸지요. 찬바람이 몰아쳐 들어왔고 사내 셋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막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앞장섰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험상궂은 인상, 왼쪽 눈 밑에 흉측한 흉터가 있었지요. 상주고을에 아전 행세를 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행색을 보아하니 진짜 아전은 아닌 듯 했지요. 아전의 이름을 빌려 행패를 부리는 무례배들, 그런 자들은 어느 고을에나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사내가 주막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삿갓의 여인에게 멈추었지요. 사내의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더니 성큼성큼 여인에게 다가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니, 여기 있었구나. 우리 나리께서 찾으신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거부의 의미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못 들은 척하는 거야? 사내가 여인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여인이 처음으로 소리를 냈지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손 놓으시오. 그러나 사내는 비웃기만 했지요. 오히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고통으로 찡그러졌지요. 주막 안 사람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보부상들은 고개를 숙이고 술잔만 들여다보았지요. 유생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늙은 약장수는 아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웠지요. 주모조차 부엌으로 슬그머니 피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 처지가 아니었지요. 자신은 지금 쫓기듯 낙향하는 신세였습니다. 여기서 시비가 붙으면 골치만 아파질 터였지요. 그냥 모른 척하자. 서유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사내가 여인을 거칠게 끌어당겼지요. 삿갓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이 불빛 아래 완전히 드러났지요.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곱기 그지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서윤의 마음을 흔든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지요.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깊은 체념이 서린 눈빛이었지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하다는 듯한, 그래서 더욱 서글픈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였지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사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에게 행패라니 아전이 할 짓이 아니지 않소. 서윤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지요. 사내가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친 눈빛이었지요. 선비 양반, 눈치 없이 왜 끼어드시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선비라고 봐주면 한도 끝도 없어. 비켜. 이 여인이 무슨 잘못을 했소? 잘못. 우리 날이 청을 거절한 것이 잘못이지. 사내가 비웃었지요. 서윤의 눈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이오. 청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뜻이거늘. 뭐라. 사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선비 양반, 후회하지 마시오.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서윤은 피하지 못했지요. 아니, 피하지 않았습니다. 덕을 강타당한 서윤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지요.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주막 안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사내가 발을 들어 쓰러진 서윤을 걷어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주막 안을 가로질렀지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내의 발이 멈추었지요. 여인이 천천히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지요. 마치 책을 읽듯이 한 글자 한 글자 곱씹듯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내가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렸지요. 뭘 그리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차갑기 그지없었지요. 자네 왼쪽 눈 밑 흉터, 7년 전 상주 장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얻은 것이지.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코끝이 붉게 튄 것을 보니 지금도 그 일로 악몽을 꾸는 모양이고 술에 절어 사는 것도 그것을 잊으려는 것이겠지. 하지만 소용없을 것이야. 죽은 자의 원혼은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법이니까. 사내의 낯빛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내가 관아에 고하면 자네 목숨이 붙어 있을 것 같나. 사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우두머리가 이토록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내가 한 발짝 물러섰지요. 그리고 또 한 발짝, 또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마침내 사내가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지요. 가자. 사내는 부하들을 이끌고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허겁지겁 달아났지요. 주막 문이 닫히고 나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유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세 마디였습니다. 고작 세 마디로 험상궂은 물의 배를 꺾어버린 것이었지요. 서유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란 말인가? 술렁이던 주막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여인이 서윤에게 다가왔지요. 그리고 쓰러진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으시게 해서 미안하오. 그녀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윤의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지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운 얼굴 어딘가에 세상 풍파를 겪은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월향이라 하오. 아버지는 팔도를 떠돌던 관상가였지요. 관상가. 서유는 그제야 아까 일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읽어낸 것이었지요. 서윤이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아까 그자의 살인을 어찌 알았소? 월향이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관상에 다 적혀 있소. 흉터의 모양과 위치, 눈동자의 흔들림, 코끝과 인중의 색.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것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는지 얼굴은 숨기지 못하오. 서유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토록 정확할 수 있단 말인가. 흉터 하나, 코끝의 색 하나로 7년 전의 살인까지 알아맞히다니요. 그러다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얼굴도 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윤의 속마음, 서윤의 치부, 서윤이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렇다면 내 얼굴에서는 무엇이 보이오? 월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서윤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지요. 촛불 아래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책장을 넘기듯이 서윤의 얼굴 구석구석을 읽어나갔지요. 이마를 보았습니다. 눈썹을 보았지요.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을 보았습니다. 턱선을 따라 시선이 내려갔다가 다시 눈으로 올라왔지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월향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지요. 이상하군요.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이상하오? 월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지요. 도령의 이마는 넓고 맑아 명문가 적손의 상이요. 이런 이마를 가진 사람은 대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스승을 만나 큰 뜻을 펼치게 되어 있지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눈매는 깊고 총명하여 학문의 밝은 상이요. 과거 급제는 물론이고 청요직에 오를 상이지요. 홍문관이나 예문관, 그런 곳에서 임금을 보필할 상이요.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월향이 말을 끊었지요. 서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색은 쫓기듯 떠도는 낙향객이요. 월향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얼굴과 처지가 이토록 맞지 않는 것은 처음 보오. 도령의 상은 분명 귀하고 밝은데 지금 처지는 한없이 낮고 어둡소. 마치 용이 개천에 떨어진 것 같소. 서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향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기 때문이었지요. 용이 개천에 떨어졌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하늘을 날아야 할 용이 개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서유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허허, 상이란 것이 그리 믿을 만한 것이오? 그러나 월향은 서윤의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도령의 미간에 깊이 팬 주름. 이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오. 서윤의 웃음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억울함이요. 크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풀지 못한 사람의 상이지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월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그리고 입꼬리가 굳어 있소. 이것은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사람의 상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이 있지요? 서윤은 대답 대신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비웠지요. 목구멍이 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차라리 나았지요. 월향의 말이 주는 고통보다는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막 사람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지요. 보부상들은 한쪽 구석에 모여 누웠고 유생들은 다른 쪽 구석을 차지했습니다. 늙은 약장수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지요. 그러나 서윤과 월향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둘만 마주 앉아 있었지요.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술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고 가끔 나무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지요. 아버지가 을사사화 때 살인파로 몰려 파직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명문가 적손에서 죄인의 아들로 전락한 일.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공부하여 장원급제한 일. 그러나 외척 윤원형 일파의 눈밖에 나 벼슬을 받지 못한 일. 그리고 모함을 받아 한양에서 쫓겨난 일까지.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아래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월향은 알 수 있었지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나를 모함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소. 그러나 증거가 없소. 월향이 물었지요. 그 자가 누구요? 서윤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내 배달은 아우요. 월향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서윤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배달은 아우 서주는 첩의 소생이었지요. 적자인 서윤에게 가문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서윤이 신동 소리를 들을 때 서주는 그 그늘에서 이를 갈았지요. 서주는 영리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외척 세력에 줄을 댔습니다. 윤원형 일파의 하수인이 되어 벼슬길에 올랐지요. 그리고 마침내 형인 서윤을 밀어내기 위한 모함을 꾸몄습니다. 서윤이 영모를 꾀한다는 거짓 상소를 올린 것이었지요. 물론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척 세력이 그 상소를 밀어주었지요. 서윤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누명을 쓸 뻔했습니다. 목숨만 부지한 것이 다행이었지요. 그 대가로 한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월향이 물었지요. 그 아우의 얼굴을 본 적 있소?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향이 말했지요. 그 얼굴을 내게 설명해 보시오. 세세히.
서유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좁은 이마, 뾰족한 코끝, 들뜬 광대뼈, 처진 눈꼬리와 얇은 입술. 형인 자신을 볼 때면 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서윤은 알고 있었지요. 서윤이 아우의 얼굴을 묘사했습니다. 월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그리고 모든 설명이 끝나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월향이 입을 열었지요. 그 상이라면 3년 안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요? 월향이 설명했지요. 코끝이 뾰족하고 광대가 들뜬 상은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상이요.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만 보고 먼 앞날은 보지 못하는 상이지요. 이런 자는 작은 이익을 위해 큰 것을 놓치기 일쑤요. 서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눈꼬리가 처지고 입술이 얇은 것은 사람을 배신하기 쉬운 상이요.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하게 되어 있지요. 도령의 아우가 도령을 배신했다면 필시 다른 사람도 배신할 것이요. 서윤이 물었지요. 그것을 어찌 믿으라 하오? 월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관상이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얼굴에 적힌 것을 읽는 것이요. 서유는 가만히 월향을 바라보았지요. 도령의 아우는 도령을 밀어내기 위해 외척에 줄을 댔소.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밀어내야 할 것이고 더 많은 배신을 해야 할 것이요. 그러다 언젠가 밀어낸 자들에게 발목이 잡히겠지요. 월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욕심에 발목 잡혀 넘어지게 되어 있소. 그것이 상에 적힌 것이고 그것이 그 자의 운명이요. 서윤이 물었지요. 그렇다면 내 상은 어떻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온 것이요? 월향이 다시 서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 빛 아래에서 서윤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요. 월향의 눈이 서윤의 이마, 눈, 코, 입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턱선에서 멈추었지요. 도령은 참아온 것이요. 월향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싸울 수 있었으나 싸우지 않았고 말할 수 있었으나 말하지 않았소. 그것이 미간의 억울함이 된 것이요. 서윤이 쓰게 웃었지요. 싸워봤자 이기지 못할 싸움이었소. 그러나 월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령의 턱선을 보시오. 서윤이 무심코 자신의 턱을 만졌지요. 이것은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상이요. 물러설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는 상이지요. 도령은 싸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싸우기로 마음먹지 않은 것이요. 서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마음먹지 않았다고? 그렇소. 도령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언제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언제 나서야 효과가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도령의 상에 적힌 것이요.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서윤은 지금껏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었지요. 언젠가 때가 오면 반드시 돌아가리라. 그 일념 하나로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서윤은 알지 못했지요. 서윤이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 이리 떠도는 것이오? 월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지요.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월향의 아버지는 본래 한양관상감 소속의 관원이었지요. 관상으로 이름을 날렸고 많은 사대부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어느 날 권세가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관상을 봐달라는 것이었지요. 월향의 아버지는 그 권세가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지요. 대감의 상에 수가 없사옵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르나 오래가지 못할 상이옵니다. 그 권세가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윤원형이었지요. 윤원형은 대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월향의 아버지를 관상감에서 쫓아냈지요. 역적의 누명을 씌워 목을 배려했으나 간신히 목숨만 건져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월향의 아버지는 팔도를 떠돌았지요. 관상을 봐주며 끼니를 이었습니다. 어린 월향은 그 곁에서 자랐지요. 아버지를 따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관상 있는 법을 배웠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병이 깊어 더는 버틸 수가 없었지요. 월향은 아버지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묻어드리고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혼자 떠돌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소. 월향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관상은 거짓을 못한다고요. 권세가의 얼굴에 망조가 보이면 망조라 해야 하고 거지의 얼굴에 귀인의 상이 보이면 귀인이라 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아버지가 쫓겨난 이유였고 아버지가 끝까지 지킨 것이었지요. 서유는 가만히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처럼 윤원형 때문에 삶이 뒤틀린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쫓겨나 떠돌다 병들어 죽었고 딸은 혼자 팔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에 묘한 동질감이 일었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뿌연 새벽빛이 주막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밤새 타던 촛불이 꺼져갔습니다. 서윤이 물었지요. 그대 아버지가 본 윤원형의 상, 그것이 사실이오? 월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상은 틀린 적이 없소.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윤원형이 오래가지 못한다면 그의 세력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나를 모하만 아우도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요. 월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길게 침묵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참아온 것은 때를 기다린 것이었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했소. 월향이 서윤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알 것 같소. 윤원형이 무너지면 그때가 내가 돌아갈 때일 것이요. 서윤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지요. 월향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도령의 상에 변화가 있소. 서윤이 놀랐지요. 하룻밤 사이에 상이 바뀌오? 월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오. 마음이 바뀌면 상이 바뀌오. 서윤은 믿기지 않는 듯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지요. 도령의 미간이 조금 펴졌소. 어젯밤 처음 보았을 때는 깊이 팬 주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옅어졌소. 월향이 미소 지었지요. 이것은 결심한 사람의 상이요. 서윤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심. 그랬지요. 서윤은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지 않겠다고, 때가 오면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지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막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 길을 나설 채비를 했지요.
보부상들이 짐을 꾸렸고 유생들이 서책을 챙겼습니다. 주모가 부엌에서 아침상을 내왔지요. 서윤과 월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오? 월향이 대답했지요. 정해진 곳 없이 발길 닿는 대로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함께 가자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요. 그러나 그 말을 삼켰습니다. 지금 자신은 쫓기듯 낙향하는 처지였지요. 그런 자신이 누군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지요. 나는 상주 외가에 머물 것이요. 그리고 기다릴 것이요. 때가 오면 한양으로 돌아가겠소. 월향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의 상대로라면 3년 안에 그때가 올 것이요. 3년. 서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둘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하룻밤 사이에 서로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본 두 사람이었습니다. 월향이 먼저 고개를 숙였지요. 부디 강령하시오. 서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도. 월향이 삿갓을 쓰고 주막을 나섰지요. 서윤은 그녀의 뒷모습이 고갯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지요.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운명의 실은 한 번 엮이면 쉬이 끊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크게 변했지요. 윤원형이 실각했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찔렀으나 결국 무너진 것이었지요. 월향의 아버지가 본 대로 상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윤원형이 무너지자 외척 세력도 함께 몰락했지요. 살인파가 다시 조정에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선비들이 하나둘 벼슬길에 올랐지요. 을사사화와 정미사화 때 억울하게 쫓겨난 이들의 후손들도 복권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도 그중 하나였지요. 3년 동안 상주 외가에 몸을 의탁하며 때를 기다렸던 서윤이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홍문관 교리에 제수되었지요. 옥당이라 불리는 홍문관은 조선 최고의 문안 기관이었습니다. 장원급제한 서윤의 재주가 이제야 빛을 볼 때가 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아우 서주는 비리가 드러나 유배되었습니다. 외척에 줄을 댔던 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윤원형이 실각하자 서준의 뒤를 봐주던 이들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서준이 그동안 밀어내고 배신했던 자들이 하나둘 들고 일어났습니다. 월향의 말대로였지요. 욕심이 많은 자는 욕심에 발목 잡혀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하게 되어 있고 밀어낸 자들에게 언젠가 발목 잡힌다고 했지요. 그 말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한양으로 돌아온 뒤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홍문관 교리로서 경연에 참석하고 임금의 자문에 응하고 경서를 강론했지요. 3년 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서윤은 종종 3년 전 그 밤을 떠올렸지요. 허름한 주막에서 만난 여인, 촛불 아래에서 자신의 얼굴을 읽어주던 그 깊은 눈, 삿가 아래 숨겨진 고운 얼굴. 월향,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팔도를 떠돌며 관상을 봐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정착하여 살고 있을까요? 서윤은 알 길이 없었지요.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경연을 마치고 홍문관을 나선 서윤이 종로 길을 걷고 있었지요.
3년 전 이맘때 주막에서 월향을 만났던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찬바람이 불었지요. 그때도 이렇게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눈에 익은 행색이 보였습니다. 남정네 차림의 삿갓을 깊이 눌러 쓴 사람이었지요. 서윤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그 사람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지요. 삿갓 아래로 익숙한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눈. 월향이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전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이 3년 만에 한양 종로 한복판에서 다시 만난 것이었지요. 월향이 먼저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의 상이 참 좋아졌소. 그녀의 목소리는 3년 전과 다름없었지요. 미간의 주름이 다 펴졌소. 서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 덕이오. 월향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그 밤 그대가 내 얼굴을 읽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참기만 했을 것이오. 때가 언제인지도 모른 채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을 것이오. 서윤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대가 내 상을 읽어주었기에 결심할 수 있었소. 그대가 3년 안에 때가 올 것이라 했기에 버틸 수 있었소. 그래서 그대 덕이라 하는 것이오. 월향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다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떠돌며 수많은 얼굴을 보았지만 이렇게 자신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늦가을 바람이 둘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지요. 3년 전 그 주막 앞에서와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서윤이 물었지요. 이제 어디로 가오? 월향이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곳 없이 발길 닿는 대로요. 3년 전과 같은 대답이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서윤이 그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월향이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지요. 나와 함께 가시오.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년 전에는 내가 쫓기듯 떠도는 신세라 감히 그 말을 하지 못했소. 그러나 지금은 다르오. 이제는 그대를 모시고 갈 수 있소. 월향의 입술이 떨렸지요. 도령, 저는 관상가의 딸이라서, 떠돌이라서. 서윤이 월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오. 그 은혜를 갚고 싶소. 월향이 고개를 저었지요. 은혜 같은 것 없소. 저는 그저 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이오.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오. 서윤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대가 내 얼굴을 읽어주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그대에게는 말할 수 있었소. 그것이 어찌 보통 인연이겠소.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3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쭉 혼자였지요. 누구 하나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지요. 월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소. 관상쟁이라고 떠돌이라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다닌다고. 서윤이 대답했지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상관없소. 저 때문에 도령에게 누가 될 수도 있소. 누가 되면 어떻소. 그대와 함께라면 그것도 견딜 수 있소.
월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월향의 손을 잡았지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떠돌며 굳어진 손이었지요. 서윤이 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떠돌지 마시오. 내 곁에 머무시오. 월향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3년 전에 잃었던 것처럼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미간의 주름은 정말 다 펴져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가시고 평온함이 자리 잡은 상이었지요.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월향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의 상에 좋은 징조가 있소. 서윤이 물었지요. 어떤 징조요?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겼소. 이것은 웃음이 많아질 상이요. 앞으로 기쁜 일이 많을 상이지요. 서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그러겠지요. 늦가을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으니까요. 옛말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다 했습니다. 3년 전 그 주막에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늘이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준 것이었습니다. 쫓기듯 낙향하던 선비와 홀로 떠돌던 관상가의 딸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서로의 미래를 비춰주었지요. 그리고 3년 뒤 다시 만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묘한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옛말에 관상불여심상이라 했습니다. 얼굴의 상보다 마음의 상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아무리 좋은 얼굴을 타고났어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상이 변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얼굴이라도 마음이 바르면 상이 좋아진다 했습니다. 서윤이 바로 그러했지요. 처음 월향을 만났을 때 그의 상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뜻을 이루자 그 상이 달라졌지요. 마음이 바뀌니 상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지요. 마음먹기에 따라, 선택하기에 따라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얼굴에 적힌 상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서윤은 참고 기다리는 선택을 했고, 때가 오자 일어서는 선택을 했지요.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아우 서주는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선택을 했고, 사람을 배신하는 선택을 했지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관상이 말해주는 것이지요. 얼굴은 거짓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얼굴에 다 적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운명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